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10월달 들어서서 그렇게 많은 컨텐츠를 올려드리고 있지 못하는데 일단은 뭐 시장 상황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월달을 시작을 하면서 뭐 저의 개인적인 전략 자체는 10월달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전략들을 세워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큰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요 라인들을 좀 깨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 항상 많은 분들께서 시장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세요. 그래서 뭐 시장을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하락을 하는 건 역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점이 딱 도달을 하게 되면 시장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락을 하거나 또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미증시도 이제 2주 가량이 남은 미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그 올리는 에너지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상승에 대한 추세는 뭐 그런대로 그려지는 그런 양상들이긴 하지만 이 기술적인 신호들을 놓고 봤었을 때 주가는 올라가는 반면에 이러한 기술적 신호들의 과매수 영역에서의 하락 추세 신호들이 지금 한두 개씩 잡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뭐 가격적인 조정이 우리나라처럼 심각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렇다 할 방향성을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우지수도 뭐 오늘 밤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내용들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는 다소 좀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으리 만큼 좀 과열 국면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신고가를 써내려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뭐 원맨쇼에 가깝죠. 엔비디아의 상승만을 가지고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보는 데 있어서는 좀 왜곡에 저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엔비디아를 통해 가지고 지수가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S&P 500도 다우지수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2%까지 급반등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물 경기와
그리고 그냥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와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이러한 상황들이 상당히 좀 많이 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늘 그렇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떠한 형태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경제 지표와 실물에서 받아들이는 이 괴리감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훨씬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국채금리에 대한 급반등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월가도 트럼프의 대세론에 따른 전략 수정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의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재원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재원 마련 자체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금리에 대한 상승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시중금리의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거기에다가 뭐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퍼스트, 그죠? 중국에 대한 제재를 조금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인플레가 뭐 그래도 지금 다시 막 2%대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인플레가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그러한 이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거고요. 뭐 그에 따라서 뭐 빅테크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시장에서에 대한 그 강도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의 상승 부분들로 인한 뭔가 긍정의 여파들 자체가 그냥 미국 시장 내에서 툭 끊겨버리는 그런 상황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트럼프가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도 나름대로의 시장의 변동성들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인플레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유가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미국 내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달러 인덱스 그리고 강한 달러, 강달러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강달러로 인해서 여타 다른 국가들로의 자금 유입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이슈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국외 이슈 자체도 그렇게 호전적으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좀 치명적인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제가 항상 뭐 지수를 얘기를 해드릴 때 항상 이 라인을 되게 중요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올해 연말로 다가오기 이전까지 7월달과 8월달까지의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뭐 완만한 상승 추세를 그려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좀 많이 줄었죠. 거기에다가 이 기간 동안부터는 또 금투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국내 상황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구간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너무 안 좋죠. 88,000원대, 그러니까 7월달에 88,000원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58,000원대도 깨고 57,70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아픔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의 하락은 곧 국내 증시의 하락으로 직결되고 연결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마이너스 2%, 58,000원대에 대한 하락 부분들, 신저가 부분들,
그리고 2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는 상당히 조금 뼈아프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턴시킬 수 있는 재료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당분간 삼성전자는 무언가 개선되는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상당히 좀 더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또 국내 중기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연 삼성전자의 이 5만 원대가 과연 아직까지도 더 빠질 수 있는 자리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밸류만을 놓고 보게 되면 5만 원대 매력적이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가격적인 메리트만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아예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반영을 안 하고 사기에는 또 그것도 깨림칙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주가의 부침도 있고 뭐 눌림목도 있고 하락도 있고 반등도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HBM 그리고 레거시. 근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레거시 하나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장 이 주가의 하락 속도를 땡겼던 트리거는 ASML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장사를 하려면 재료들도 미리미리 사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놔야 되죠. 원재료 재고를 쌓아놔야 되죠. 그럼 반도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장비를 주문해 놓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설령 예약 장비라고 할지언정. 근데 지금 ASML의 실적 부분들을 딱 열어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의 매출 비중이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매출 성장률도 많이 꺾였습니다. 예약 비율이 많이 꺾였어요. 그게 뭐냐면 SK 하이닉스도 주문 안 넣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유출을 하기로는 삼성과 인텔의 장비 주문이 또 끊겼다. 그러면 이게 리드 타임을 한 1년 정도로 보는 상황인 건데 그 1년 동안의 리드 타임 기간 동안에 사업이 잘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분기,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반도체 경기를 안 좋게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되면 주가라는 거는 그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기인을 해서 이게 좋을 거야. 미리미리 선반영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문점인 거죠. 뭐 그렇다고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삼성전자를 사야 돼? 굳이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 역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 변수 역시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또 광투세 부분들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굳이 내가 여기에서 리스크를 안고 삼성전자를 왜 사?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지 않습니까? 뭐 최근 들어서도 이제 LPR도 25bp 좀 인하를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1순위가 선순위가 중국으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굉장히 지금 국내 증시로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지수의 위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국내 증시 코스피의 하락 추세가 완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의 연장선에서 보셔야 돼요. 이 라인의 연장선에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차적인 지지 라인, 그러니까 대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딱 이거거든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9월달하고 이제 9월달 중순과 10월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9월달 마지막 주와 10월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차례 정도 돌파가 이루어졌던 저항 라인에서의 지지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 사이드로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뼈 아플 수 있어요. 네, 상당히 좀 뼈 아프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네. 펜이 어디 있습니까? 펜 제가 이거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요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면 이게 지금 2500선을 이탈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소 미니멈으로 한 2% 3%는 빠져야 돼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지금 이 구간까지 가기에도 시나리오가 있죠. 트럼프 리스크 있고요. 그쵸? 네, 거기에다가 깡달러 있고요. 거기다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 있죠. 거기에다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슈들까지 또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물고 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점에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이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라인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에 보여줬던 오늘자의 저점 그리고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의 저점 구간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사실은 1차적인 지지선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탈을 시켜버리게 되면 아마 손절 물량이 꽤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단기적으로 되게 애매모호해질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사실은 최악인 구간들은 사실은 코스닥이에요. 네, 최악은 사실은 코스닥입니다. 네, 네. 코스닥의 기본적인 라인 자체가 이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해요. 코스피의 요 지지 라인, 그러니까 1차 지지 라인이 딱 걸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라인을 깨버리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섹터가 바로 2차원지. 그러니까 2차원지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될 거다. 예, 예. 그게 지금 하나하나씩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오늘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공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엔비디아란다.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도 하나 나왔죠. 공시 한번 볼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정자 공시. 네, 신규 시설 투자 관련한 공시가 오늘 나왔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네, 하이니켈 NC 양극화 물질 생산력 확대. 그 다음에 신규 제품 NCM IX 생산시설 구축, 단결정 양극화 물질 양산 라인 확대. 이게 지금 정전 전에는 2024년도 12월 31일인데 이게 지금 투자 기간을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늦춰놔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투자 여력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속도 자체가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라는 것들을 그대로 증명하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미 뭐 금양이라는 기업 자체는 이미 사고를 쳤잖아요. 그거 납득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죠. 그죠? 4,500원 유증 될지도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 계속 지금 금감원에서 정정신고해라 계속 이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금양이 유증을 정상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지금 어제 나온 거 18일날 나온 거죠? 네, 18일날 정정신고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게 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괘씸하죠. 네, 굉장히 좀 괘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불성실 공시 이거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장례사와 경영계 공정공시 2020년 5월 10일 날 거짓 또는 잘못된 공시. 이거를 지금 유증을 앞둔 상태에서 왜 또 삑삑거려? 네. 유증을 앞둔 상태에서 이 정정공시를 내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누가 받아내냐고. 거기에다가 이 유증으로 들어왔던 자금 자체는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 돈의 상환으로 또 쓰인데 그러면 그거 누구 손으로 들어갑니까? 네, 개인 회장, 그러니까 회장의 개인 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왔던 자금을 다시 빼가지고 또 유증을 내가 참여하겠대. 이걸 누가 이해하냐고요. 이걸 누가 이해하냐고요. 그러니까 2차원지를 여러분들 뭐 좋아. 가는 뭐 상황이 좋아져서 뭐 가게 되면 저도 이제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2차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북미야. 다 북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북미 시장 하나 먹는다고 우리나라 2차원지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까지 성장하겠어요? 빅뱅 폭발 이런 거 나오겠냐고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네, 그냥 뭐 먹고 사는 정도가 되겠죠? 정말로 빅뱅 폭발로 우리가 가야 돼? 라고 하게 되면 뭘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 세계 1등이 돼야 돼요. 전 세계 1등.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유럽, 그러니까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을 제외시키고 나서 대부분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기업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미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높여놨죠. 45%까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사들을 좀 보시게 되면 유럽의 메이커들하고 중국 기업들하고 합작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CATL 같은 경우도 계속 유럽에다 공장 짓고 있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일부 희망 섞인 내용들만을 가지고 2차원지를 바라보지 마세요. 이거 지금 경쟁 되게 심한 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을 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뭐 100% 보급이 되고 이거하고 주가하고의 연관성은 다 틀려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도 다 갖고 계시죠? 한 분도 안 빠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뭐 한 대 갖고 있는 분들, 뭐 2대, 3대씩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집에 놀고 있는 핸드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핸드폰 관련된, 핸드셋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 있나?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보급률과 그거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컨텐츠에서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2차원지는 그냥 일반적인 산업이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전, 한 1년 반, 2년 전서부터 이거 2차원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커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보급차 이야기를 제가 엄청 많이 했다고요. 지금에 와서 이제 보급차 이야기 하는 거죠. 시장에서. 근데 만약에 보급차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전기차 시대는 열리겠죠. 굉장히 가까운 시간에 열리겠지. 근데 또 그게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그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으로 연결될까?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인도에서 받았죠? 인도에서 저기 소재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뉴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여러분들, 뭐 엔젤에서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여러분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나인더스트리, ASMPT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듀얼밴더 둔다라고 지금 그 난리를 치면서 한미반도체도 꺾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테슬라가 바보여가지고 LG 엔솔 것만 받겠습니까? 안 받죠. 다른 회사 것도 많이 받아요. 이미 LFP는 중국하고 합작해가지고 테슬라의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잔밋빈 정만들에 현혹돼가지고 그렇게 2차원지를 너무 아름답게만 보지 말자. 네, 안 보셔야 될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겨내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꼭 굳이 시장에서 얘기 안 해도 주가가 말해줄 거예요. 올라가는 것들을. 그땐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국내 코스닥 지수 상위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그 다음에 2차원지가 거의 뭐 1위에서 한 20위 정도권 안에서는 계속 다 포진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섹터가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급격한 하락세가 좀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LG엔솔이야 뭐 셀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지만 에코프로비엠, LNF, 그 다음에 뭐 여타, 뭐 대주전자재료, 엔캠 뭐 이런 종목군들이 빠졌죠. 예,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을걸? 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최근 저점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9월 10월 달에, 그러니까 9월 10일 날의 저점 자체가 72,600원인데 오늘 72,400원이잖아. 한 5% 정도만 더 빠지면 끝나네. 그죠? 네, 저점 깨버리는 거죠. 뭐 에코프로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BM도 볼까?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얼마 안 나왔습니다. 얘도 이제 148,700원이니까 계속 유준 계속 때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유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금연 같은 경우는 이번 유중으로 안 끝나요. 네, 2차, 3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양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위치가 생각보다 코스닥은 오늘로 인해서 많이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을 조금 더 열어두는 뭔가 이제 투자 자세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부분들이 미국 대선 때까지 시장을 빠르게 돌려 세우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뭐 지수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10월달 한 달 동안은 그냥 종목별 장세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렸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뭐 트럼프발 2차원지 친환경 관련주 약세, IRA 및 지용호 축소 등으로 인해서 2차원지 관련주들,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군들 빠졌고요. 거기에다가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까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의 상승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뭐 금리의 높낮이를 제외시키고 나서 어찌됐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지수를 굉장히 많이 견인을 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단기간에 주가 상승도 부담되지만 또 바이오 주들에게는 좀 치명적인 매크로 상황 자체가 좀 바뀌게 되면 또 쉽지 않은 상황들로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제약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또 인텔과의 뭐 합종연행, 파운드리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 기사들까지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좀 잘 반영되는 경우의 수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 좋은 뉴스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벤트들이 좀 발생이 돼도 좀 좋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살짝은 좀 넘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죠. 최근 들어서. 어제하고 이제 오늘까지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일단은 원전 관련주의 첫 번째 강세 요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배경은 트럼프일 거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대한 투자를 좀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후보까지도 SMR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다 보니까 오늘 뭐 일진파워라든지 뭐 G2파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G2파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일자에 또 MOU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전 장서부터 상당히 좀 강했었고 장중에는 한 두어 번 정도 상한가까지 진행이 되는 걸 제가 눈으로 보긴 봤었거든요. 한 두 번이구나. 이게 오전장에 한 번 했었고 오후장 들어서 한 번 했었고 여기서 이제 상한가 풀리면서 최종적으로는 21.42%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주가 실적을 떠나서 그냥 주가의 위치적인 측면들만을 보게 되면 뭐 나쁘지 않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SMR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진 엠텍 이런 종목군들도 좀 끼리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종목군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 그 다음에 뭐 해리스, 뭐 요 부분들인데. 이게 트럼프 대 해리스가 예전 거예요. 예전 자료거든요. 예전 자료. 이제 힐러리와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 때
이 선거인단의 그 지역별 선거인단의 움직임들인데 생각보다 이때 당시에도 트럼프가 좀 그랬었죠. 예, 이때는 좀 그랬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번 해리스와 트럼프의 요 선거인단 경합주에 있어서의 선거인단의 숫자 차이가 상당히 조금 많이 나죠. 그리고 트럼프 쪽이 조금 더 압도를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알게 모르게 샤이 트럼프까지 고민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해리스로 선수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계속 해리스가 뭐 선전하는 듯한 그러한 뉴스들만이 가득했다면 사실은 미국 현지에서는 계속 트럼프가 이겨왔어요. 네, 트럼프가 계속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동률이 나왔었을 때가 그때였을 거예요. 저기 TV 대선 토론. 네, 그때 이제 해리스가 워낙 또 선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마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동률 정도가 됐었고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가 계속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상하게 트럼프를 굉장히 좀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많이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부각되기 전에도 이미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굉장히 좀 앞섰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한 수치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제는 뭐 이제 경쟁이 뜨겁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지금 트럼프를 좀 깎아내리는데 굉장히 좀 치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우리나라 언론을 너무 있는 그대로 활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과연 해리스와 트럼프의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짧게 얘기하면서 오늘 콘텐츠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는 제조업 르네상스입니다. 다 이슈 들어와. 우리나라도 들어와라 라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상당 부분 감세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초과노동 및 팁에 대한 면세가 있고요. 소셜 시큐리티 노령연금 면세가 있고요. 그 연방 및 지방정부 세금 공제한도 철폐, 감세와 일자리법 연구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법인세 가장 중요하죠. 21% 15%로 인하. 여기서 극단적으로 차이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죠. 해리스를. 그리고 물가도 마찬가지로 화석연료 규제 완화로 연료비 인하. 이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주택가격 압박 완화. 이런 부분들.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통상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국산 전기차 대상 바이든 행정부 관세부가 지지. 이게 IRL 법안의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해리스나 트럼프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이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좀 강력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제조업 부분들에 있어서 IRA 인센티브 축소 혹은 일부 폐지하겠다라는 거. 요 관세를 가지고 약달러로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하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다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조업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정책적인 비전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법인세 정도가 이제 수치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대립되는 부분들인 것 뿐인 거지.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정책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로 보게 되면 좀 극단적인 뭔가 이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이제 전기차 부분이죠. 네, 전기차 의무화 탄소화 배출 감축 정책 철회, 전기차 보조금 및 세액공제 요건 축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린 에너지는 사기다. 그죠?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과거로의 회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는 거의 뭐 오바마 케어 폐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거의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른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약가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오 종목군들은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전기차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중국 쪽에서에 대한 대규모 관제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북미 지역 한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켓쉐어를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됩니다. 네,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그 상위법으로 인해서 약간 좀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동맹국 방위 부담금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나토 탈퇴. 그러니까 뭐, 방산업종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예, 트럼프가 되게 되면. 네.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고, 뭐, 나머지 것들, 뭐, 이민이나 마리아나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개별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것들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은 뭐, 원전 정도가 되겠죠. 뭐, 이거는 아무래도 에너지 쪽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게 되면, 트럼프와 해리스 이 양 후보 간의 차이점들은 뭐,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대략적인 정리는 이 정도로 해드리면서 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까지 다시 불거지고 있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컨텐츠가 좀 길었어요. 네, 좀 천천히 좀 들어보시고 한 두세 번씩 뭐 들어주시면 그래도 좀 서머리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시장이 좀 쉽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서서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영원히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장이 빠지는 것도 영원히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무언가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저점을 만들고 어느 순간 기업들이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기업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온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겨내고 그 부분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 계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